평일 저녁 시아버지 참만이 황금색 봉투를 흔들며 들어섰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정계, 재계 높은 분들만 간다는 그 유명한 운양제 식사권이야. 온 식구가 환호했어요. 며느리 유선이 차려놓은 저녁상은 그 봉투 앞에서 순식간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식사권은 단 넉 장뿐이었어요. 시어머니 정숙이 손가락을 꼽으며 명단을 정했습니다. 우리 내외에 석준이 그리고 미진이까지 딱 4사람이면 맞아떨어지네. 유선과 어린 딸의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유선이 아이라도 데려가면 안 되겠냐 묻자 정숙은 눈을 부릅떴어요. 이미 인원 꽉 채다는 말 못 들었다니? 너는 주말 내내 집에서 밑반찬이나 쟁여두라. 남편 석준마저 아내를 외면했습니다. 거실은 다시 들뜬 웃음으로 가득 찼고 유선만이 그 온기에서 밀려나 어린 딸의 작은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어요. 그 눈빛 깊은 곳에서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무언가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그곳에서 곧 제대로 마주하게 될 거예요.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반, 세상은 아직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유선의 두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7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몸의 습관이었어요. 옆자리에서는 남편 석준의 거친 콧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새벽까지 휴대폰 불빛 아래 무언가를 들여다보다 잠든 모양이었어요. 유선은 그 소리가 자신을 깨우지 않도록 마치 살얼음판을 건너듯 조심스럽게 이불을 젖혔습니다. 침대가 삐걱대는 소리조차 죄가 되는 집이었으니까요. 맨발이 마룻바닥에 닿는 순간 서늘한 한기가 발바닥을 타고 정수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보일러를 켜두면 가스비가 아깝다는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한겨울에도 새벽 난방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유선은 종아리에 힘을 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의 형광등을 켜자 텅 빈 공간이 차갑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선은 쌀독에서 쌀을 퍼내 바가지에 담았어요. 수도꼭지를 틀자 얼음장 같은 물이 손등을 때렸습니다. 손끝이 금세 빨갛게 얼어붙었지만 유선은 익숙한 손길로 쌀을 씻어내렸어요. 물길에 씻겨나가는 하얀 쌀알들이 바가지 안에서 자글자글 부딪히는 소리가 적막한 새벽의 유일한 음악이었습니다. 쌀을 안치는 동안 유선의 머릿속에서는 오늘 하루의 일정이 차곡차곡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참만은 정확히 7시 진하게 내린 커피 한 잔이 그 손에 들려 있어야 했어요. 남편 석주는 7시 반, 시어머니 정숙은 8시. 그 시간에 맞춰 된장찌개를 끓이고 미진네 아이들 도시락 반찬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단 한 톱니라도 어긋나면 하루 종일 잔소리가 쏟아질 것을 유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밥솥 타이머를 맞춰둔 유선은 싱크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곱게 개어둔 앞치마 한 장이 있었어요. 올이 군데군데 풀리고 빛이 바랜 오래된 무명 앞치마였습니다. 친정엄마가 시집오는 딸의 손에 쥐어준 물건이었어요. 정성스레 천연물을 들여 한 땀 한 땀 박음질한 흔적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유선은 그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고 끈을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그 순간 차갑게 얼어있던 마음 한구석이 잠시나마 따뜻해지는 듯 했어요. 이 거대한 감옥 같은 집에서 손끝에 닿는 이 무명의 감촉만이 유선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일러주는 유일한 끈이었으니까요. 아직은 참아야 할 때다. 유선은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7년 전 이 남자 하나만 믿고 시집왔을 때 자신은 귀한 며느리가 될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그러나 이 집에서 유선은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유령이자
돈 한 푼 들지 않는 부엌대기에 불과했습니다. 정확히 7시 안방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 참만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소파에 묵직하게 몸을 묻으며 턱짓으로 부엌을 가리켰어요. 커피, 진하게 내려라.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유선은 고개를 숙이며 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아버님. 따뜻하게 내릴게요. 참만은 신문을 펼쳐들며 혼잣말처럼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한성유통 상무라는 자부심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너는 그 백반집 주방으로 9시까지 어슬렁어슬렁 나가나? 우리 회사는 8시 반만 돼도 전 직원이 긴장하고 책상에 앉아 있어. 참 편하게도 직장 다닌다. 유선은 대답 대신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진짜 자신이 어디로 출근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집 식구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유선은 그것을 굳이 알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8시가 되자 시어머니 정숙이 부스스한 머리로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정숙은 인사도 받기 전에 리모컨부터 집어들어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침 뉴스 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숙은 식탁에 차려진 상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찼어요. 찌개꼴을 보니 오늘도 국물이 허옇구나. 명색이 며느리라는 사람이 시댁 입맛 하나 못 맞추니 원. 하기야 동네 구석 싸구려 밥집에서 청소나 하는 솜씨에 무슨 실력이 늘기를 바라겠어. 유선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매일 듣는 말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쓰라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정숙의 눈길이 유선의 허리께로 향했습니다. 빛바랜 무명 앞치마를 발견한 정숙의 미간이 사납게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저게 또 뭐야? 어디서 기름내 쩌는 걸레짝 같은 앞치마를 우리 안방 부엌까지 두르고 다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숙은 성큼 다가와 유선의 허리에서 앞치마를 거칠게 잡아채었습니다. 그러고는 거실 바닥에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치워버려라. 보기만 해도 천하다. 앞치마가 마룻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거실 창으로 스며든 희미한 아침 햇살 속에서 먼지가 부옇게 일렁였습니다. 유선은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가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박음질한 그 천이 차가운 마룻바닥 위에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쩍쩍 갈라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유선은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앞치마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마치 다친 새를 다루듯 가만히 먼지를 털어냈어요. 이 서러움의 대가를 언젠가 온전히 치르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유선은 고개를 숙인 채 가슴 깊은 곳에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식구들은 아무도 그 조용한 눈빛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앞치마 사건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식구들은 하나둘 식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시아버지 참만이 상석에 앉고 그 맞은편으로 석준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자리를 잡았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시끄럽게 흘러나오고 정숙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유선은 식탁 맨 끝 부엌과 가장 가까운 구석 자리에 겨우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그곳은 누가 정해준 자리도 아니었지만 7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어요. 국그릇이 비면 곧장 일어나 다시 채워야 했고 누군가 반찬을 더 찾으면 즉시 부엌으로 달려가야 했으니까요. 유선은 밥 한 술을 뜨면서도 식구들의 빈 그릇을 살폈습니다. 따뜻한 밥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어본 기억이 이 집에서는 까마득했습니다. 그때 작은 방문이 빠끔히 열렸습니다.
잠옷 차림의 5살 딸 아윤이가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린 채 쭈뼛쭈뼛 거실로 걸어 나왔어요. 아이는 곧장 엄마에게로 다가와 작은 손으로 유선의 치맛자락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유선은 아이가 얼마나 이 집의 공기를 무서워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윤아,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드려야지. 유선이 아이를 안쓰럽게 내려다보며 나직이 일렀습니다. 아윤이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 정숙을 바라보더니 허리를 꾸벅 숙였어요. 그러나 정숙은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인사 따위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아윤이는 숙였던 고개를 어색하게 들고는 다시 엄마의 치맛자락만 만지작거렸어요. 바로 그때 정숙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신우이 미진에게서 온 영상통화였어요. 정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조금 전까지 며느리를 향해 사납게 일그러져 있던 그 얼굴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나, 우리 복덩이 장군님. 할머니가 우리 장군님 보고 싶어서 간밤에 잠이 다 안 왔다. 화면 너머로 신우이의 아들이 까르르 웃는 소리가 식탁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화면에 코를 박을 듯이 들여다보며 손주의 재롱에 연신 탄성을 질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윤이의 작은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같은 손주인데도 화면 속 아이에게 쏟아지는 사랑과 자신을 향한 무관심의 온도 차를 아이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한참 손주 자랑에 빠져있던 정숙이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식탁에 앉은 유선과 아윤이를 번갈아 째려보았어요. 화사하던 얼굴이 다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너도 네 시누이 좀 본받아라. 미진이는 결혼하자마자 집안대를 이을 아들을 떡하니 낳아서 시댁에서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고 사는지 아니? 딸 자식은 아무리 키워봐야 커서 시집가면 그만 남의 식구인 것을. 그 말은 어린 아윤이의 귀에도 고스란히 박혔습니다. 아이는 들고 있던 숟가락질을 멈추고 작은 손으로 숟가락을 꼭 쥔 채 고개를 푹 숙였어요.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 모진 말의 뜻을 다 알아듣기라도 한 듯 했습니다. 석주는 그 광경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식탁 아래로 휴대폰만 두드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침부터 또 딸 아들 타령이야? 아, 정말 짜증나게 이건 또 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석준이 들여다보고 있는 화면에는 붉은 그래프가 가파르게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제 자식이 상처받는 것조차 보지 못한 채 그는 오로지 떨어지는 숫자에만 영혼을 팔고 있었어요. 유선은 그런 남편의 옆얼굴을 잠시 바라보다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정숙의 모진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유선이 밥을 푸느라 내민 손을 빤히 쳐다보더니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를 더 보탰어요. 아기야, 반찬가게다, 백반집 구석이다. 매일 그 손으로 조미료나 한가득 주무르고 있으니 손끝에서 기름내가 가실 날이 있겠니? 우리 아들 앞길 막는 사주가 따로 없다더니 딱 너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유선은 밥주걱을 쥔 손에 가만히 힘을 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끓어올랐지만 표정만은 잔잔한 호수처럼 다스렸어요. 다만 곁눈으로 딸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아윤이는 더 이상 반찬에 손을 대지 못한 채 작은 숟가락으로 하얀 밥알만 하염없이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유선의 심장은 칼로 도려내지는 듯 쓰라렸어요. 대체 무슨 죄일까? 유선은 속으로 삼키듯 되물었습니다. 자신이 가난한 백반집 딸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 딸까지 이 집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숟가락을 쥔 아이의 손끝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며 밥그릇에 부딪혀 쨍 하고 가느다란 소리를 냈습니다. 유선은 식탁 아래로 손을 뻗어 떨고 있는 아이의 작은 손을 가만히 감싸쥐었어요. 차갑게 식은 손이었습니다. 그 온기 없는 손을 꼭 쥐는 순간 유선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눌러왔던 무언가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내 딸의 눈에 고인 이 눈물을 언젠가 반드시 돌려주리라. 유선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가슴 깊은 곳에서 그렇게 다짐했어요. 식탁 위에는 알싸한 고추장찌개의 매운 냄새만이 무겁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시부모와 아이가 모두 잠든 뒤 거실에는 오직 작은 탁상 스탠드 하나만이 노란 불빛을 흘리고 있었어요. 유선은 그 희미한 불빛 아래 홀로 앉아 손에 쥔 종이 한 장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낮에 석준의 서랍장을 정리하다 깊숙한 구석에서 찾아낸 것이었어요. 제2금융권에서 날아온 대출 고지서였습니다. 적힌 숫자를 처음 확인했을 때 유선은 한참 동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그 숫자는 유선이 식당에서 2회를 꼬박 일해야 겨우 만져볼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이자만 해도 한 달 월급을 통째로 집어삼킬 만큼이었어요. 유선은 고지서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동안 천장만 올려다보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깊은 허탈함이었어요. 또였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빚은 늘어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온 것은 그 무렵이었어요. 석준이 거나하게 취해 들어왔습니다. 시큼한 술 냄새가 거실 가득 번졌어요.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익숙한 손놀림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붉은 그래프가 가파르게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섬뜩한 빛이 석준의 얼굴을 차갑게 물들였어요. 유선은 말없이 고지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종이가 스탠드 불빛 아래 펼쳐지는 순간 석준의 동공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는 이내 고개를 획 돌리며 도리어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건 또 왜 뒤졌어? 남의 서랍은 함부로 뒤지는 게 아니야. 이 고지서 가짜 아니죠? 유선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치킨집 권리금 다 날리고 쇼핑몰 보증금까지 그 그래프에 밀어넣은 걸로도 모자랐어요? 이제는 이런 데까지 손을 벌린 거예요? 석준은 짜증스럽게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러고는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키웠어요. 아, 정말. 한 번만 제대로 터지면 다 갚는다고 했잖아. 당신이 그 백반집에서 한 달 내내 허리 부서지게 벌어오는 돈, 그게 대체 얼마나 된다고 사람을 들들 볶아? 그깟 푼 돈 가지고 유세라는 말에 유선의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지난 7년이 한순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 직후 석준은 번듯한 직장을 박차고 나와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큰 돈을 벌어보겠다며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장사 수완도 성실함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게는 1년도 못 가 권리금까지 고스란히 날린 채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은 온라인 쇼핑몰이었어요. 유행만 쫓아 물건을 잔뜩 들여놓고는 팔리지 않은 재고만 산더미처럼 떠안은 채 보증금마저 까먹었습니다. 그 모든 빚을 메운 것은 유선이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손에 물마를 날 없이 벌어온 월급과 한 푼 두 푼 모은 적금이었어요. 그런데도 석준은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담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실패할 때마다 그 탓을 남에게 돌렸어요. 직원이 게을러서, 경기가 나빠서,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선은 그런 남편을 보며 몇 번이나 마음을 다잡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이니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겠지 하는 헛된 기대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어요. 이제 그가 매달리는 것은 휴대폰 속 그 붉은 그래프였습니다. 한 번만 크게 터지면 인생이 뒤집힌다는 헛된 믿음 하나로 그는 남아있던 적금까지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어요. 유선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내를 돈 벌어오는 기계쯤으로만 여겼어요. 적금 하나 더 깨자. 이번엔 진짜 확실한 정보가 있어. 딱 한 번만 더. 석준이 손바닥을 비비며 다가왔습니다. 유선은 그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어요. 정직하게 땀 흘려 돈을 벌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 남의 노력을 그저 제 욕심을 채우는 판돈으로만 여기는 사람. 유선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적금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석준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더니 비아냥거리는 투로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돌렸습니다. 하여간 당신 친정도 참 답답해. 장모님이 뭐 하시는 거야? 사위가 이렇게 힘들 때 가게 건물이라도 담보로 잡아서 몇 억쯤 융통해 주는 게 사람 도리 아니야? 그 흔한 도움 한 번을 안 줘. 정말 처가덕은 손톱만큼도 못 보내.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선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어머니라는 말이 저 탐욕스러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었어요. 당신은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른다. 유선은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 모르는 편이 나을 것이었어요. 만약 석준이 친정의 진짜 형편을 조금이라도 눈치챘다면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일군 그 모든 것을 제 욕심의 판돈으로 끌어다 썼을 테니까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사람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똑똑히 확인하기 위해 입을 다물어 온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유선은 이 순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평생을 바쳐 일군 것을 당신 욕심에 보탤 생각은 꿈에서도 하지 마세요. 유선이 이를 악물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러자 석준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꿈? 나니까 당신 같은 백반집 딸을 걷어서 이만큼 살게 해주는 거야. 주제 파악 좀 해. 그 말을 끝으로 유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는 미련도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을 유선은 이제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유선은 탁자 위에 고지서를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석준이 보는 앞에서 그 종이를 두 손으로 천천히 찢었습니다. 거친 파여름이 적막한 거실을 갈랐어요. 갈갈이 찢긴 종이 조각들이 탁자 위로 힘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내가 벌어온 돈은 이제 단 한 푼도 당신 손에 들어가지 않아요. 유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석준이 무어라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그 소리는 유선의 귀에 닿지 않았어요. 창밖으로는 깊은 밤의 어둠이 도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유선이 저녁상을 막 차려놓았을 무렵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렸어요. 시아버지 찬만이 평소와 달리 한껏 들뜬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더니 손에 쥐고 있던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툭 던졌어요. 한성유통 로고가 큼직하게 박힌 번쩍이는 황금색 봉투였습니다. 거실 조명을 받은 봉투가 화려하게 빛을 냈어요. 여보, 이게 뭔지 알아맞혀봐. 찬마는 목을 가다듬으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정숙이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안에서 빳빳한 식사권 한 장이 나오는 순간 정숙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여보, 이거 운양제 아니에요? 그 운양제요? 운양제,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던 유선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행주를 쥔 손끝에 잠시 힘이 들어갔어요. 가슴 한복판에서 무언가가 알 수 없이 일렁였습니다. 그러나 유선은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묵묵히 그릇을 포개기 시작했어요. 시댁 식구들 중 누구도 며느리의 그 짧은 멈칫거림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운양제가 어떤 데인지 알기나 해? 찬만이 어깨를 한껏 으쓱이며 말을 이었어요. 정계 재계 높은 분들만 드나든다는 최고급 종가 한정식이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약을 못 잡아서 몇 달씩 기다린다는 곳이지. 이번에 회사에서 상무급 임원들한테만 특별히 돌린 귀한 식사권이라고.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야. 어머나, 그 인당 수십만 원을 줘도 자리가 없어서 못 간다는 그 운양제요? 역시 우리 남편 능력이 최고예요. 정숙은 식사권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생 누려보지 못한 호사를 거머쥐었다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안방에 있던 석준까지 무슨 소리인가 싶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사권을 확인한 석준의 눈이 욕심으로 번들거렸어요. 우와, 나도 그런데 한번 가보자. 대기업 회장들이 먹는 상차림이라는 거 한번 받아보자고. 아버지 덕에 호강하네. 석준은 평소 어머니의 잔소리에는 귀를 닫던 사람이었지만 공짜로 호사를 누린다는 말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했어요. 그는 벌써부터 무엇을 입고 갈지 옷장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깊은 밤 대출 고지서를 앞에 두고 벌어졌던 일은 까맣게 잊은 얼굴이었어요. 마침 시누이 미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미진은 전화기 너머로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 통에 유선이 정성껏 차려놓은 저녁상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따뜻하던 된장찌개가 식어가는 동안 식구들은 운양제라는 세 글자를 입에 올리며 한껏 들떠 있었어요. 올케, 이런 데는 올케가 일하는 그 동네 백반집이랑은 차원이 다른 곳이야. 미진의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투에는 비아냥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평생 조미료 범벅인 싸구려 음식이나 만지던 사람은 그런 데는 입구에서부터 기가 죽어서 들어가지도 못할걸? 호호. 유선은 행주를 쥔 채 가만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에 쥔 행주가 눅눅하고 차가웠어요. 평생 조미료 범벅인 싸구려 음식이라는 말이 다른 누구도 아닌 운양제와 나란히 놓여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유선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다 사라졌어요. 그것이 비웃음인지 서글픔인지는 정작 유선 자신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들이 그토록 우러러보는 그 고결한 식당의 진짜 모습을 이 집안의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운양제의 부엌이 어떤 손길로 돌아가는지, 그 단아한 상차림 하나하나에 어떤 정성과 세월이 깃들어 있는지 저들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운양제를 떠받들면서도 정작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손은 천하다 멸시하는 모순. 유선은 그 모순을 가만히 곱씹었어요.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가 가슴 깊은 곳을 스쳤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어느 시절의 따뜻한 풍경이었어요. 그러나 유선은 그 기억이 또렷이 떠오르기도 전에 고개를 가만히 저으며 애써 그것을 눌러두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떠올려서는 안 된다는 듯 다시 행주를 고쳐주었어요. 식구들의 들뜬 목소리만이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찬만의 거만한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식사권 한 장을 두고 식구들은 누가 어떤 옷을 입을지, 누가 운전을 할지를
벌써부터 정하느라 시끌벅적했어요. 그 떠들썩한 풍경 속에서 유선만이 홀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대 위의 소란을 객석에서 바라보는 사람처럼 묵묵히 식어버린 저녁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회사에서 참 좋은 선물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려요. 유선이 덤덤하게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진심도 비아냥도 담기지 않은 그저 잔잔한 목소리였어요. 참만은 그 말에 흡족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차분한 표정 뒤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그는 끝내 알지 못했어요. 유선은 식어버린 찌개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덧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운양제라는 이름이 오늘 밤 따라 유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가라앉지 않고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자 집안은 주말 나들이를 앞둔 들뜬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 정숙은 안방에서 옷장을 활짝 열어놓고 무엇을 입을지 고르느라 분주했어요. 화려한 실크 옷감이 손길을 따라 사각사각 마찰음을 냈습니다. 시누이 미진까지 일찌감치 건너와 모녀가 머리를 맞대고 옷을 골라가며 깔깔거렸어요. 엄마, 이 드레스 어때요? 그런 격조 있는 데는 아무래도 드레스가 어울리지 않겠어요? 그래, 그래야 우리 격이 살지. 아무데나 입고 가는 옷 입고 갔다가 무시당하면 어쩌겠니? 거긴 보통 사람들 가는 데가 아니야.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평생 한번 누려볼까 말까 한 호사를 앞둔 흥분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참만 역시 거실 소파에 앉아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행세할지 벌써부터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듯 흐뭇한 표정이었어요. 유선은 거실 한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식탁을 닦던 행주를 손에 쥔 채였어요. 식구들의 들뜬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울수록 그 구석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더욱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이 식사권을 다시 꺼내 들더니 손가락으로 인원을 하나씩 꼽기 시작했어요. 식사권이 딱 넉 장인데 어쩌겠니? 우리 내외의 석준이, 그리고 이번에 고생한 미진이까지. 그래야 딱 네 사람으로 맞아떨어지지 않겠어? 명단은 그렇게 단숨에 확정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유선의 이름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마치 이 집안의 식구가 아니라는 듯 너무도 당연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유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야 괜찮지만 아이도 한정식 같은 거 좋아하는데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추가 비용은 제가 따로 내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숙의 눈이 사납게 부릅떠졌습니다. 5살짜리 어린 것이 그런 고급 종가 음식을 먹어봐야 맛이나 알겠니? 게다가 상무 체면이 있는데 그런 품격 있는 자리에 기름내 풀풀 나는 백반집 주방 보조를 데려가면 내 얼굴이 뭐가 되느냐 말이야. 그 한마디에 유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기름내 나는 백반집 주방 보조. 며느리를 향한 그 호칭이 이제는 어린 손녀에게까지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정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턱짓으로 부엌을 가리키며 명령하듯 말을 이었어요. 너는 주말 내내 집 비우지 말고 청소나 싹 해둬라. 마침 미진이네 아이들 방학이라니까 한 달은 너끈히 먹을 장조림에 밑반찬들 산더미처럼 쟁여놓고. 알겠니? 20명이 먹어도 남을 양이었습니다. 주말 이틀을 꼬박 부엌에 매달려야 겨우 끝낼 노동이었어요. 가족 나들이에서 철저히 밀려난 것도 모자라 그 시간 동안 시누이 자식들을 위한 반찬 공장이 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유선은 도움을 구하듯 남편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러나 석주는 거울 앞에서 제 옷매무새만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그 눈빛을 보면서도 그는 귀찮다는 듯 한쪽 입꼬리만 올렸어요. 여보, 그냥 어머니 말씀 들어. 당신은 매일 그 밥집에서 남들 먹는 한정식 실컷 구경하잖아.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그래? 다음에 기회 되면 동네 갈비탕이나 한 그릇 사줄게. 그 말에 미진이 옆에서 픽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실은 다시 화기애애한 웃음으로 채워졌어요. 오직 한 사람, 유선만이 그 온기에서 완전히 밀려나 있었습니다. 유선의 곁에는 작은 그림자 하나가 바짝 붙어 서 있었어요. 아이는 한마디 투정도 없이 그저 엄마의 치맛자락을 작은 손으로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치마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5살밖에 안 된 아이였지만 자신과 엄마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지를 본능으로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유선은 가만히 손을 내려 그 작고 차가운 손을 꼭 감싸쥐었어요. 넉 장의 식사권을 핑계로 저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두 사람을 내쳤습니다. 상무라는 허울 좋은 완장 하나에 취해 같은 식구를 품격 떨어지는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저 모습. 유선은 그 모든 광경을 두 눈에 똑똑히 담았어요. 가슴 한복판이 굴욕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깊은 소외감으로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식구들의 끼니를 챙기고 남편이 진 빚을 말없이 메우고 이 집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온 세월이 꼬박 7년이었어요. 그런데도 유선에게 돌아온 것은 가족이라는 따뜻한 자리가 아니라 언제든 부려도 되는 일손이라는 차가운 명패뿐이었습니다. 정작 즐거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밀려나는 사람. 유선은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뼈저리게 확인했어요. 그러나 그 서늘함의 끝에서 유선의 내면에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더 이상 서러움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한 어떤 결심이었어요. 입으로는 가족을 운운하면서도 정작 사람을 도구로만 쓰는 저들에게 유선은 더 이상 고개 숙인 며느리로 남아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머지않아 저들이 그토록 우러러보며 들뜬 마음으로 걸어 들어갈 그곳에서 유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식구들을 바라보았어요. 그 잔잔한 눈빛 깊은 곳에서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단단한 불씨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식구들이 외출 준비를 마치고 모두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거실에 소란이 잦아들자 집안에는 오직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겨울 밤바람의 쓸쓸한 소리만 남았어요. 유선은 잠든 아이의 작은 방으로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달빛이 커튼 사이로 가늘게 흘러들어 방 안의 윤곽을 어슴풀에 비추고 있었어요. 낮의 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식구들이 외출 가방을 꾸리던 그때 아이는 작은 손으로 낡은 토끼 인형 하나를 가방 한 구석에 살그머니 넣으려 했어요. 잔치상에는 못 가더라도 자신이 아끼는 인형만이라도 그 자리에 함께하길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발견한 정숙의 반응은 매서웠습니다. 가정부 딸 자식이 감히 주인들 가는 잔치상에 인형을 들이밀어 정숙은 인형을 거칠게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곁에 있던 미진은 그 광경을 보며 한심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엄마, 그냥 내버려둬요. 평생 그런 고급 한정식 구경이나 하겠어요? 인형이라도 보내주고 싶었나 보지. 그 말들이 어린 가슴에 어떻게 박혔을지 유선은 차마 가늠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유선은 잠든 아이의 곁에 가만히 앉았어요. 아이는 바닥에 떨어졌던 그 낡은 인형을 다시 품에 꼭 끌어안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밤새 단 한마디 투정도 떼쓰는 소리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유선이 손끝으로 가만히 베갯니들 만져보니 그 한쪽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흘린 눈물의 흔적이었습니다. 유선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우는 법보다 눈물을 삼키는 법을 먼저 배운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곤란해질까봐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혼자 견딘 것이었어요. 그 작은 마음을 생각하니 유선의 가슴은 찢어지다 못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미안해. 유선은 잠든 아이의 뺨을 손끝으로 가만히 어루만지며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엄마가 바보 같아서 우리 예쁜 딸을 이런 곳에 이렇게 오래 둔 거야. 정말 미안해. 자식을 지키지 못하는 어미로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묵묵히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인정받으리라 믿었던 그 세월이 결국 어린 자식의 베갯니들 적시는 것으로 돌아왔어요. 유선은 그 순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아이를 그 고통 속에 함께 가둬두는 일이었다는 것을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식구들의 끼니를 챙기던 날들. 남편이 진 빚을 말없이 메우며 속을 까맣게 태우던 밤들. 시어머니의 모진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 한번 들지 못하던 순간들. 그 모든 인내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 안에서 정작 자신과 아이는 단 한 번도 식구로 여겨진 적이 없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고 동시에 전혀 다른 무언가가 단단하게 일어섰어요. 더 이상 이 천박한 집안의 며느리로 끝없이 부려지는 일손으로 살지 않으리라. 유선은 결심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결별의 절차들이 차분하게 정리되고 있었어요. 이혼. 그 두 글자가 더 이상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늦게 꺼내든 것이 아닌가 아이에게 미안할 따름이었어요. 유선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안방 한쪽 자신만이 손대는 장롱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옷가지들 아래 한지로 정성스레 싸둔 꾸러미 하나가 손에 잡혔어요. 유선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한 벌의 옷이 들어 있었어요. 결코 흔히 볼 수 없는 최고급 전통 비단으로 지어진 단아한 의복이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비단의 감촉은 차갑고도 서늘하면서 동시에 묵직한 위엄을 품고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 함부로 걸칠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빛깔의 천위로 오랜 세월 정성을 다한 누군가의 손길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듯 했어요. 유선은 그 옷을 두 손으로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오래도록 장롱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옷이 마치 주인의 손길을 기다려온 듯 했어요. 유선은 그 옷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 옷을 다시 꺼내드는 날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아왔던가. 옷자락을 쓸어내리는 손끝이 잠시 가늘게 떨렸어요.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 억눌러온 무언가가 마침내 깨어나는 신호였습니다. 이 집안 식구들 중 누구도 며느리의 장롱 깊은 곳에 이런 옷이 잠들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유선을 그저 손에 기름내 나는 백반집 주방 보조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유선에게는 저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세계의 문이 저들 앞에 활짝 열릴 것이었어요. 유선은 옷을 다시 곧게 개어놓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늦은 시각이었지만 망설임 없이 메시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김 실장님, 내일 정오
한성유통 정찬만 상무 명의로 예약된 손님 것 말입니다. 그 자리 제가 직접 주방과 접객을 모두 맡아 챙기겠습니다. 평소처럼 한치의 빈틈도 없이 준비해 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답장이 도착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모든 준비를 갖춰두겠습니다. 짧은 답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존중이 배어 있었습니다. 유선이 그 한 자리를 좌우할 만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답장을 보낸 이는 분명히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유선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어두운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7년 동안 고개 숙이고 살아온 한 여인이 아니라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어요. 유선은 그 얼굴을 향해 나지기, 그러나 또렷하게 응조렸습니다. 7년 동안 마음을 졸여가며 버틴 끝에 돌아온 것이 내 아이의 눈물이라면 이 연극은 여기서 끝이야. 당신들이 함부로 짓밟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똑똑히 보여줄게. 창밖의 밤바람 소리가 한층 깊어졌어요. 길고 길었던 인내의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어요. 토요일 정오, 운양제는 한낮의 정갈한 빛 속에 고요히 잠겨 있었습니다. 너른 마당에는 잘 다듬어진 디딤돌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처마 끝에서는 풍경이 바람결에 맑은 소리를 냈어요. 마당 한편의 오래된 장독대에는 햇살이 가득 내려앉았고 담장을 따라 심긴 키 작은 나무들이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은은한 가야금 가락이 흘러나오고 손님들은 낮은 목소리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100년 세월의 기품이 공간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 그야말로 명가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운양제를 찾는 손님들은 대개 한 가지 약속을 지켰어요. 이곳에서는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계와 재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조차 이 단아한 공간에 들어서면 절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말소리를 낮추었어요. 그것은 누가 강요한 규칙이 아니라 공간이 풍기는 기품 앞에서 자연스레 우러나오는 예의였습니다. 그렇게 운양제는 음식의 맛만이 아니라 그 격조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그 단아한 정적을 깬 것은 정문을 들어서는 한 무리의 발소리였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정숙은 번쩍이는 드레스 차림에 잔뜩 멋을 부렸고 시누이 미진 역시 화려한 정장으로 몸을 감쌌습니다. 상무 정찬만은 양복깃을 한껏 세운 채 뒷짐을 지고 들어왔고 석주는 그 뒤를 따르며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정숙의 굽 높은 구두가 단아한 디딤돌을 또각또각 짓밟을 때마다 그 소리는 공간의 정적을 거칠게 갈랐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잠시 그들에게로 향했다가 이내 못 본 척 거두어졌어요. 그러나 시댁 식구들은 그런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오히려 어깨를 더욱 폈습니다. 프런트의 어린 직원이 공손히 그들을 맞았어요. 단정한 제복 차림에 곱게 머리를 빗어넘긴 20살을 갓 넘겼을까 싶은 앳된 직원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운양제의 일원이라는 단정한 자부심이 배어 있었어요. 직원은 두 손으로 공손히 식사권을 받아 예약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예약 확인되셨습니다. 가져오신 식사권은 저희 운양제의 기본 코스로 안내되어 있으세요. 안쪽 별실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그 한마디에 정숙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던 얼굴이 기본 코스라는 말 한마디에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정숙은 직원이 내민 안내 책자를 손바닥으로 탁 내리치며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기본 코스? 아니,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이런 싸구려 메뉴를 내미는 거야?
당장 저기 제일 비싼 명인 특선 코스로 바꿔줘요. 우리는 그런 기본 음식이나 먹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가까운 자리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직원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그러나 최대한 공손하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 식사권은 한성유통과의 제휴로 발급된 것이라 정해진 코스 외에는 임의로 변경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규정상 업그레이드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 지금 나한테 규정을 들먹이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날카로워졌어요. 가야금 가락도 손님들의 정담도 그 카랑카랑한 외침에 묻혀버렸습니다. 곁에 있던 정찬만이 이때다 싶어 배를 쑥 내밀며 거들었어요. 권위로 사람을 누르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내가 한성유통의 정찬만 상무요. 우리 회사가 이런 식당이랑 제휴를 맺어준 덕분에 여기도 손님이 드는 거 아니야? 그런데 감히 이 정상무를 일반 손님 취급하면서 기본 음식이나 내놓겠다고? 당장 여기 제일 높은 책임자 불러와요. 정찬만은 마치 자기 회사 부하 직원을 다루듯 손가락으로 직원의 얼굴 앞을 까딱거렸어요. 평소 회사에서 부리던 그 거만한 태도를 이 격조 높은 공간에서도 조금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운양제의 직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일해온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인격을 짓밟히는 일은 좀처럼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려는 순간 미진이 비웃음을 흘리며 끼어들었어요. 엄마, 얘네들 딱 봐도 정직원도 아니에요. 그냥 주말에 잠깐 나와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라니까. 우리 올케처럼 어디 싸구려 백반집에서 잔반이나 치우던 것들이니 대기업 임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리가 있겠어요? 이런 애들은 그냥 잘라버리라고 해요. 말과 함께 미지는 손가락으로 직원을 향해 삿대질을 했어요. 그러고는 길을 막는다는 듯 직원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작은 체구의 직원이 휘청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마터면 프런트 모서리에 부딪힐 뻔한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광경에 주변 손님 몇이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서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시댁 식구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석준까지 거기에 가세했어요. 그는 주위 시선을 힐끔거리면서도 허세를 부리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빨리 책임자 안 불러? 우리 아버지가 한마디만 하시면 이 식당 한성유통하고 제휴고 뭐고 다 끊기고 문 닫을 수도 있어. 알아들어? 네 사람의 위세에 어린 직원은 결국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아보려 했지만 어깨가 자꾸만 들썩였어요. 금방이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습니다. 직원은 도움을 청하듯 안쪽을 바라보았지만 갑작스러운 소동에 다른 직원들도 어쩔 줄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이 거센 위세 앞에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자를 모셔올 테니 조금만. 직원의 목소리는 끝내 울음에 잠겨 갈라졌어요. 그 모습이 가여워 지켜보던 손님들의 얼굴에는 분노에 가까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변 손님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갔어요. 격조 있는 식사를 즐기러 온 이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눈살을 찌푸리던 손님들이 하나둘 휴대폰을 꺼내 들기 시작했어요. 도를 넘은 물회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듯 조용히 그 천박한 소동을 화면에 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수군거림이 로비 곳곳에서 퍼져나갔어요.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네. 어린 직원한테 저게 무슨 행패야. 보고 있기가 다 민망하네.
손님들의 나직한 수군거림이 시댁 식구들의 귀에도 닿았을 법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질 뿐이었어요. 자신들을 향한 그 따가운 시선마저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부러움쯤으로 착각하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보란 듯이 목소리를 더 높였고 정찬만은 뒷짐을 진 채 거드름을 거두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로비 한쪽의 큰 기둥 뒤에서 한 사람이 그 모든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선이었어요. 유선은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선 채 식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차분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거세게 끌어올랐어요. 집에서 자신을 향해 백반집 주방 보조라며 손가락질하던 저 입술들이 이제는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 직원의 인격을 사정없이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상무라는 종이장 같은 직함 하나에 취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저 오만함. 평생 정직하게 한 길을 걸어온 이들의 자존심을 마치 발밑에 디딤돌처럼 함부로 짓밟는 저 모습. 유선의 두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떨리는 어깨로 울음을 참고 있는 어린 직원이었어요. 유선이 누구보다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나와 한결같이 성실하게 일해온 아이였어요. 운양제의 식구 하나하나를 제 가족처럼 아끼고 가르쳐온 유선에게 그 직원이 저렇게 짓밟히는 모습은 마치 제 살이 베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아이를 울린 자들이 다름 아닌 자신의 시댁 식구들이라니. 유선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유선의 두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분노는 깊고 차가웠어요. 그러나 유선은 그 분노를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갈고 닦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평정이었어요.